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입니다. 오늘 강의는 완전 좋은 강의입니다. 기초문법 강의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강의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30만 공무원 준비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1위는 당연히 한자입니다. 그렇죠? 한자는 양도 방대할 뿐더러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 자체에 대한 표기와 그리고 도금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한자 동자 이음이나 동음 이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자도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것 항상 3급에서 4급 정도의 수준이니까 한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문법 영역들 이론 문법을 학생들이 두 번째로 어려워합니다. 객관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실제 많은 학생들의 글들을 보더라도 나는 참 이런 문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또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어를 의사소통용 국어로 공부했지 시험용 국어, 어떤 정답을 내는 문법을 대비하는 국어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듀피디에서 아주 좋은 컨텐츠로 또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열정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오버할 정도로의 열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반복해드리고 또 꼼꼼하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항상 그 영역별로 쪼갰을 때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나는 문법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문법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법은, 이론 문법은 최근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올 뿐더러 변별력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새로운 1강의 개강입니다. 새로운 1강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칠판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3단계 학습이라고 하는 저와 함께 이제 체계적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우선 오늘 하게 될 것은 핵심 이론 정리입니다. 저 역시도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20여 년 진행을 하면서 늘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는 게 쉬울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전달이 될까라고 늘 고민을 하는데요. 문법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자신감 결여는 양은 많은 반면 문법 용어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어간이 뭐고 어근이 뭐며 접사는 뭐며 어미는 무엇이며 실질 형태소는 뭐고 형식 형태소는 무엇이며 단어는 뭐고 자립성은 무엇이고 의조는 무엇이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단계는 정말 말 그대로 가볍게 용어 중심으로만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익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에 붙으면 된다는 거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일단 입에 좀 붙어줘야 중얼중얼 거려줘야 그 다음에 2단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문법을 빡세게 나가고 처음부터 막 학생들에게 압박감 있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기초이론 중심으로 우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 심화이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1단계 이론이 기초이론이 토대가 되어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심화이론으로 들어가도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화이론 정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고요. 자,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이론을 배웠으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아야죠. 항상 목표는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는 합격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점수가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많이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실패담들 중에 공무원 시험 제도도 다 많이 알고 있고 들은 것 많고 견문도 많고 공부한 지도 오래됐는데 떨어져.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목표, 첫 번째 목표는 합격이죠. 두 번째 목표는 초단기 합격이죠. 그렇죠? 단기 합격의 초단기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전 문제를 문법에 한해서 많이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섞어 있는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20문제 풀어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로 인해서 이제 규범 문법을, 이론 문법을 시작하고 이론 문법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는 170문항의 실전 문제를 기출문제 등을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포함을 해서 문제에 대한 감을 익히고 정답을 맞히는 점수를 끌어올리는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핵심 7대 문법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문법은 일단 영역으로 나누게 되면은 뭐 큰 범주가 굵직굵직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큰 범주와 작은 범주를 모두 포함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학자를 하고자 하는 게, 학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적합한 문법들을 타이틀을 7가지로 제가 정해보았어요.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합성어와 파생어. 완전 중요하죠. 문제 유형을 한번 만들까요? 다음 중 단어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입니다. 단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크게는 단일어, 복합어입니다.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합성어의 반대는 파생어, 파생어의 반대는 합성어라는 큰 틀을 기억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역시 시작하자마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팁, 유의어와 반의어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국어적 어휘에 익숙하다는 것일 수 있어요. 어간이 뭐예요? 라고 하면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뭐 어간 어미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법적 용어에 충실할 것. 그렇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확한 의미와 유의어를 파악하며 동시에 반의어 활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말을 기억하면 어떤 장점이 생긴다? 어휘를 2배로, 어휘의 양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간을 설명하기 위해 반대인 어미와 동시하면 어간어미라는 것을 이미 짝으로 줄 수 있어요. 어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반대인 접사를 짝을 줌으로써 2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의 반대는 파생어인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단어의 종류가 다른 하나, 단일어 또는 복합어 또는 합성어 그리고 나머지 파생어. 3개의 합성어와 하나의 파생어가 답이 되거나 아니면은 3개의 파생어를 주고 하나의 합성어를 준다면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 이렇게 줍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합성어를 조금 더 더하여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용어까지 주기도 한다는 말이죠. 우리말의 어순이나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어로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심화이론 때 자세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형태소와 단어입니다. 뭐 반의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형태소는 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태소와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방식은 개수를 묻는 겁니다. 형태소와 단어의 개수를 모두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또는 단어는 모두 몇 개인가 하죠. 보기를 길게 주고 여기에 파생어인 건 모두 몇 개인가. 한 6개, 7개 단어를 주고 답이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가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두 번째, 형태소는 무엇이냐, 단어는 무엇이냐 개념적으로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야 익숙해진다니까요.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재미있어야만 흥미가 붙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됐죠? 제가 이 수업에 대한 목표 대상은 국어를 싫어하셨던 분들, 또 이과였던 분들, 나는 이런 문법이 제일 짜증났다. 나는 문법 존엔 싫었다. 알겠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후로부터 문법을 좀 좋아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리는 게 제가 가르치는 또 목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혼문장과 견문장입니다. 문제 만드는 거예요. 문장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입니다. 문장의 짜임이 다른 하나, 뭐 문장의 구성이 다른 하나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요. 주어 서술어가 하나인 것을 혼문장,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인 것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자꾸 정의를 내리시고 되풀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누구와 함께 한 클래스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 학원가에서도 2달가량의 이론 강의를 하고 2달가량의 심화 강의를 하지만 이거는 나의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아니고 집에서 해도 되고 동영상을 들어도 되고 실강을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 자문자답하는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재생해서 듣다가 또 안 되면 제 카페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라는 카페에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에듀피디 따로 질문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친절하게 직접 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하나,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 견문장은 다시 2가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고 아는 문장은 5개의 절이 있단 말이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라고 하는 절과 이어진 문장 2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문장의 짜임까지.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혼문장, 견문장의 차이만 확인해도 되고요. 견문장 중에서도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는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아는 문장 중에서도 관형절이냐, 명사절이냐,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각각의 절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역시 문장의 짜임 문제도 핵심 7대 문법에 포함됩니다. 뭐 국가직 또는 지방직, 서울시 또 어떤 직렬과 어떤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이 문법은 반드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문제, 최대 3문제예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이야기하듯 문제가 나온다 이것도 있지만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사실은 뭐 품사는 품사대로 단독적으로 엄청 중요하고요. 국어는 구품사입니다. 문장 성분은 7성분입니다. 그래서 구품사에 대한 품사 9가지, 문장 성분으로서의 7성분을 또 일단 개념상, 명칭상 알고 들어가야 주어인 것은, 목적어인 것은, 서술어인 것은, 보어인 것은,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인 것은 하는 문장 성분도, 또는 명대수라고 시작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의 체언이나 관형사, 부사의 수식언이나 동사, 형용사의 용언, 조사로서의 관계연,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인 독립언까지 구품사들을 또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더불어 이제 5번째 조사와 의존명사인데요. 조사와 의존명사, 이거는 진짜 독립적인 품사로서도 중요하지만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57항 중 41항부터 50항까지를 차지하는 이 띄어쓰기에서 엄청 중요한 거죠. 41항 그렇습니다.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예요.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예요. 이 조사와 의존명사를 알면 띄어쓰기의 한 80% 이상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형태는 같은데 품사가 달라서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는 사례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지, 뿐, 만큼, 만, 대로, 밖에, 대, 수, 바, 관직, 단위, 호칭과 관련된 제가 흔히 10대 띄어쓰기라고 하는데요. 이 10대 띄어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대부분 형태는 같아. 같은 지인데 어떤 것은 의존명사고 어떤 건 어미입니다. 즉 띄어쓸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다. 특히 뿐이 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뿐도 체언 뒤에 오는 뿐은 조사라서 붙여쓰고 관형어에 꾸밈을 받는 뿐은 의존명사라서 띄어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별하는 것은 띄어쓰기를 위해 특히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사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고요. 자, 6번째 사동과 피동입니다. 역시 사동, 피동 모두 다 동사의 종류 하나입니다. 문제 유형 다음 중 동사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입니다. 동사의 종류라는 것은 사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 즉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누기도 하지만 국어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주로 동사의 종류는 사동이냐 피동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즉 주동의 반대인 사동.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 걸어가고 있는 것은 주동이지만 시켜서 하는 것, 누가 걸어가게 하는 것은 사동이 되는 겁니다. 시킬 사자만 생각해 보세요. 사동은 뭐다? 시키는 거다. 그래서 출발점은 사동시키다, 사동시키다지만 거기에 더하면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사동도 있고요. 또는 이히리기 플러스 우구추,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사동 접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피동, 역시 피동은 능동의 반대입니다. 영어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능동태 또는 뭐 수동태라고 많이 영어에서도 합니다만 이제 국어에서는 피동에 가까운 건데요. 능동, 피동, 능동, 피동. 그래서 피는 당할 피자기 때문에 당하다, 되다, 어지다의 피동이 있고요. 사동, 피동, 이히리기 플러스 우구추는 사동이었다면 피동은 이히리기라는 접사가 사용되면서 되다, 어지다, 당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6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7번째 높임 표현입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영역이 높임 표현입니다. 즉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제에 따라서 단어도 달라질 뿐더러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어휘 자체의 변화 또는 제일 끝에 붙어있는 시제의 변화, 선어말 어미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높임 표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는 3가지로, 즉 주체, 상대, 객체,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이 높임 표현을 중심으로 또 저와 함께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핵심 문법을 7가지로 저와 함께 잡아보았고요. 지금부터 1단계 학습, 기초이론을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한 정도만 정말 말 그대로 얇게, 아주 뭐 깊이 있게 하지 않고요. 얇게 반복은 하면서 개념을 좀 잡는 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